예, 오늘은 어, 위대한 작가는 어떻게 쓰는가 세 번째 시간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먼 멜빌은 미국의 작가죠. 허먼 멜빌의 대표작이 모비딕입니다. 백경, 흰 고래. 예. 1851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모비딕이라고 하는 머리가 흰 거대한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에이헵의 복수담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이죠. 그러니까 포경선, 고래잡이 배의 포경선의 선장 에이헵이 고래에 대한 그런 복수심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동료들의 충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그 모비딕 백경을 찾아서 대서양에서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으로 또 태평양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같은 제목으로 그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 이게 찾아봤더니 2011년도 예, 드라마 112분짜리 영화가 있습니다. 모비딕. 저도 한번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책을 함께 저 혼자 보고 예, 아, 허먼 멜빌의 경우를 봅시다.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강을 해봤더니. 자, 시처럼 아름다운 소설을 쓰고 싶다면 멜빌의 소설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다. 그의 소설을 한 페이지씩 넘기다 보면 상징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억에 남을 만한 캐릭터는 어떻게 만드는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멜빌이 미국 최고의 소설가 중 하나로 꼽힌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예, 이유가 있겠죠. 허먼 멜빌은 1819년 명문가 출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는 단순히 유복하기보다는 귀족적 분위기가 흐르는 화목한 집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둘러싸여 자랐다. 가장 바람직한 그런 환경이군요. 고등학교 때는 작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에세이 쓰기를 즐겼다. 그러나 그가 1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형이 가장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19살 때 멜빌은 종종 다락방에 있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다. 멜빌은 20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선원이 되었다. 아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랬군요. 그는 바다 위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몇 년간 선원으로 살면서 수많은 항해를 했다. 폴리네시아 제도에도 들렀고 식인종을 만나 배를 버리고 달아나게 됐으며 포경선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들이 모두 그의 소설에 녹아있다. 1847년에 결혼을 하자마자 매사추세츠의 피츠필드로 이사한 뒤 네 자녀를 두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소설을 쓰는데 보냈다. 예, 먹고 살만 했던 모양입니다. 소설만 쓰고도. 예. 멜빌은 매사추세츠에서 나다니엘 호선을 만났고, 예, 호선은 훗날 멜빌의 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멜빌이 초고에서 배우는 비밀, 뭔가 볼까요? 멜빌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 평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요? 운동 생활과 규칙적인 작업 시간도 또 다른 성공 비결이었다. 우리가 소설 창작 교실에서 소위 합평을 하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깨지거든요. 사람들이 대체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늘 반성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을 그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보다는 그 단점은 아주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점 위주로 아주 그 깨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 소설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시도 그렇고 창작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인데
하몬 멜빌은 누가 이런저런 소리 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예. 에, 은둔 생활, 규칙적인 작업 시간. 은둔 생활은 지난 시간 그 찰스 디킨스도 어, 그 비슷한 대가들은 그렇군요. 외부와 좀 차단한 채. 그래야 되겠죠. 집중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설은 분량이 많으니까 더 그러할 겁니다. 자, 멜빌은 밤을 새우면 다음날 작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지 않은 멜빌에게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작업을 해보라고 보냈다. 모비딕을 쓸 당시 멜빌은 초고에 집중하기 위해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으로부터도 자신을 격리시켰다. 그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은 한참 동안 작업을 중단했다가도 다시 열정을 갖고 작업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모비딕의 초고 작업은 몇 주 동안 중단되었다. 그러나 멜빌은 결연한 마음으로 다시 작업에 뛰어들었다. 오지않은 녀석의 목덜미를 움켜쥐고야 말겠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장을 봐야만 해. 멜빌은 앞선 시대의 훌륭한 작가들에게 배운 것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실제로 멜빌은 이게 이제 그 이름을 번역해 놔서 여기는 지금 너세니엘 호손이라고 해놨군요. 너세니엘 호손에게서 이야기 전개 방법을 배웠다고 인정했다. 그는 내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준 사람이다. 이렇게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두 사람이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호손이 뿌려준 씨앗은 모비딕의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기법으로 발전했다. 멜빌은 호손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이상의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작가 신념과 느낌을 작품 속에 담는 법도 배웠다. 덕분에 모비딕은 의미와 상징, 정서가 가득한 작품이 되었다. 예. 멜빌의 문체는 거대한 해일처럼 장면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통을 비웃는 문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문체 덕분에 미국 소설의 명성이 올라갔다. 명쾌하고 시적인 문장을 구사한 탈피족은 1846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탈피족은 당시 유행하던 따분하고 정보만 늘어놓은 여행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숨가쁘게 몰아치는 마디 1849년의 작품 마디의 도입부는 이 혁신적인 작가의 시적 문장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마디의 도입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침내 출항이다. 항로를 결정하고 돛을 올린다. 산호에 걸린 닷이 뱃머리 쪽에서 덜컹거린다. 사냥개 무리처럼 먼 바다까지 우리를 쫓아온 미풍이 세 개의 돛을 뒤흔든다. 위아래로 활짝 펼쳐져 날아갈 듯한 돛이 여러 개의 보조돛과 함께 펄럭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양날개를 겨드랑이에 접은 매처럼 우리는 바다 위에 돛의 그림자를 드리울 때까지 거친 물살을 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멜빌에게 적대적인 비평가들은 멜빌의 문체를 향해 상상을 초월하는 혹평을 쏟아부었다. 실제로 멜빌은 자신의 작품이 모욕에 가까운 비평의 도마 위에 너무 자주 오르내리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타이피족이 거짓으로 날조된 허무 맹랑한 소설이라는 비난에 휩싸였을 때는 자신이 직접 쓴 반박문을 친구에게 보내고는 그 친구의 이름으로 발표해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였다. 요즘에 고발을 했다는 그런 그 언론 보도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곤경이 빠졌군요. 여기도 지금 예, 반박문을 직접 써가지고 친구에게 보내서 그 친구의 이름으로 발표해달라고 부탁했군요. 예, 예. 한평동가는 타입지역을 이렇게 평했다. 산 많은 이야기, 우아함, 범람하는 미사여구, 화려한 꽃들을 줄줄이 엮은 것 같은 진기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저런 문학의 거장들을 뒤죽박죽 섞어 놓은 듯한 기분이 든다.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혹평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멜빌의 소설에 대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혹평보다 호평이 더 많았다. 적어도 그의 시적 문체만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러하다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한 번쯤 멜빌의 문체를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멜빌이 사용한 기교 중 하나는 오늘날 작가들도 적용해 볼 만하다. 그 기교는 바로 셀 수 없이 많은 구절 속에서 운율과 두 운을 채택하여
소설 속의 흥겨운 리듬과 경쾌한 음표를 집어넣는 것이다. 멜빌은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좀 이상한 책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야. 그래, 블러버는 블러버일 뿐이지. 그렇지만 거기서 기름을 얻을 수가 있잖아. 고래 지방 그 부분을 블러버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소설은 꽁꽁 얼어붙은 단풍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처럼 눈이 띄게 시적인 분위기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어.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상상이 나래를 펼 수밖에 없어. 물론 이렇게 큰 고래는 현실에는 없지만 그게 내겐 더 진실같이 느껴져. 나는 어디까지나 진실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 멜빌은 이 편지에서 시적 기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운율과 두는 느닷없이 그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아니었다. 시적 효과를 내기 위해 멜빌은 쓰고 또 썼다. 멜빌과 같은 시적 문체를 쓰려면 우선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가? 물론 아니겠죠? 예, 그 말은 아니고 소리와 감각에 반응하는 어느 정도의 예술적 감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모비딕의 중심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13장에서 소설의 화자는 뉴 베드포드의 고래잡이 마을에 도착한다. 13장의 5번째 단락은 투운으로 가득하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그 번역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 부분을 일단 인용했던 부분을 좀 넘어가고요. 한 전기 작가는 멜빌의 문장을 보고 최고의 시인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길게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에서 두음을 맞춘 첫 자음은 부두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음을 언어로 흉내낸 것처럼 들린다. 아, 이제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일강에서, 그 발자크를 읽고, 첨삭을 할 때,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이제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와 남한산성에서 그 어떤 온율 있는 문장들, 아주 배울만 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멜빌 편에서 멜빌의 그 어떤 온율 있는 그런 그 시적인 문장을 지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윌리엄 케이는. 그런데 번역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김훈의 소설을 읽어보는 것이 오히려 그런 그 문장에 그 들어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 온율감을 더 이해하고 모방하기는 훨씬 더 쉽겠다. 더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본래 제 소설 공부를 위해서 하여튼 읽어간다고 그랬고 또 이제 몇 분의 배친들이 또 같이 그 듣고 어쨌든 뭐 들으시는 것 같아서 또 좋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소설 창작을 강의할 때 저에게서 공부를 하셨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10분 정도에게 그 1강 발자크의 경우를 이렇게 링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한 4분 정도는 이제 답이 단문이 왔더군요. 예. 나머지 한 6분, 7분은 묵묵부답이고 그래서 예, 이제 과거 지나간 예, 지나간 뭐 사람이어서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서너 분은 또 들어가서 보고 지금도 이제 소설을 쓰시고 또 등단하시고 그런 분들이어서 예. 좀 들으실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온율 있는 문장, 시적인 문장을 익히고 싶다면 김훈의 그 다른 것보다는 두 편, 칼의 노래하고 남한산성 이 두 장편 소설회가 그 문장 자체가 아주 온율 있는 리듬, 그다음에 대조법을 통해서 그런 아주 자연스럽게 그 어떤 시적인 문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것을 취해서 자신의 소설로 쓸 수 있겠죠. 예,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허먼 멜빌처럼 써라. 허먼 멜빌의 경우. 자, 아,
멜빌은 상징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부분입니다. 오늘날 몇몇 작가들은 상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마치 상징을 사용하면 형이 고상한 척하려는 작가로 낙인 찍히기라도 될까봐 꺼려지는 모양이다. 사실은 정반대다. 상징을 적절하게 사용할수록 작품에 더 많은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고 더 많은 독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멜빌은 상징을 사용하는 법을 공부하기에 좋은 작가다. 그 유희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는 많은 상징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상징을 자신의 작품에 결합하여 핵심 주제를 뒷받침했다. 고래, 고래가 이제 뭘 상징하는가 봅시다. 고래는 분명히 자아의 상징으로 어, 칼을 칼을 융을 이제 칼을 예, 이제 그 무의식의 문제를 이론화했던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제자 중에서 칼 융과 또 라캉이 있죠. 그래서 이제 칼 융이 말한 통합적 인격의 전형 다시 봅시다. 고래는 분명히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칼 융이 말한 여기서 칼이 아니라 칼을 이렇게 또 우리 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나다니엘 호설의 주홍글씨로 유명한 그 대단히 유명한 작가죠. 주홍글씨의 작가 나다니엘 호선. 근데 여기도 이제 나는 이제 나다니엘 이렇게 익숙한데 여기는 다르게 또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해둬서 또 약간 당혹스럽고 그랬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고래는 하여튼 상징, 멜빌이 상징을 사용하는데 뛰어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래는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융이 말한 통합적 인격의 전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이헤브 선장에게는 이 통합적 인격이 결여되어 있다. 에이헤브라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균형 감각을 잃은 광기다. 그는 오로지 파괴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종종 편집증 환자로 묘사된다. 혹시 눈이 먼 그는 불구가 된 자신의 운명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 평론가는 에이헤브 선장은 추락한 천사나 기독교에서 루시퍼 악마, 즉 사탄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지배자를 상징한다고 지적한다. 상징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에이브는 누가 뭐래도 자통합에 실패한 인물 또는 칭호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모든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인물을 상징한다고 보는 편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에이브 때문에 화제인 이슈메일을 제외한 모든 선호는 목숨을 잃는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작품에 사용할 핵심 상징을 찾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부수적인 상징들은 더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위해 조절할 수 있다. 고래가 인간이 갈망하는 통합적 인격, 즉 자아를 상징한다는 말에 만약에 동의한다면 에이브가 자아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용서가 깃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복수를 향한 삐뚤어진 욕망도 극복하지 못한다. 이런 인물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상적인 인간의 상징에 더 가까운 인물은 퀴퀘그이다. 멜빌은 34장에서 퀴퀘그를 고귀한 야만인이라고 부른다. 퀴퀘그가 형제나 종교적 관용, 본능의 아름다움처럼 멜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상징한다고 보는 평론가도 있다. 그렇다면 이슈메일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슈메일 역시 에이헤브와 마찬가지로 흰 고래를 잡고 싶어한다. 에이헤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슈메일에게 흰 고래는 통합적 인격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슈메일 혼자만 살아남은 것일까? 그 답은 이슈메일과 에이헤브 차이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슈메일은 광기에 사로잡힌 에이헤브 선장을 대할 때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폭력적인 야만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에이헤브와 달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이슈메일은 끝까지 자제력을 유지한다. 그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안다. 끝까지. 반면 A해부는 자신의 증오에 눈이 멀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또 이시메일은 자신의 충동을 다스리지만 A해부는 그러지 못한다. 나는 오늘의 작가들이 멜빌의 작품에서 연기를 얻어 상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물론 대가의 훌륭한 솜씨 앞에서는 열등감도 생기는 게 당연하겠지만 엄청난 작품을 쓴 거장 앞이라고 해서 괜스레 주눅이 들 필요는 없다. 만약 당신의 주인공의 통찰력이 결여되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편집 광인데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악한 인물이라면 멜빌의 상징 기법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밝은 등장인물과 어두운 등장인물이 균형을 이루어야
어두운 인물과 대비되어 밝은 인물이 더욱 돋보인다. 이렇게 하면 등장인물의 구체적 성격을 만들어내는 작업과 추상적 개념, 즉 상징을 만들어내는 작업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에인 랜드가 날렵한 춤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에서 작가는 추상성과 구체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추상성은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가리키고, 구체성은 등장인물과 사건, 행동을 묘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작가는 더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추상성과 구체성 중 한 가지에만 매달리는 데서 오는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징은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세부적으로 발전시킬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긴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으며,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는 즐거움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예. 등장인물을 만드는 비결.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페이지 정도. 예. 멜빌은 때때로 주인공을 과장되게 묘사한다는 비난을 들었다. 모비 딕의 등장인물들 역시 과장되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에이브 선장은 과장된 캐릭터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대다수 평론가들은 에이브 편집증을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설명해주는 타당한 이유로 받아들였다. 흰 고래와 사투를 벌여야 할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과는 뭔가 다른 면을 지닌 예외적인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적어도 등장인물 만들기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멜빌이야말로 최고의 학습 모델일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멜빌의 등장인물 묘사가 워낙 선이 굵어서 다른 거장들의 작품에 비해 훨씬 쉽게 눈에 들어오고 자연히 뭔가를 배우기에는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에이브 선장에 대한 인물 묘사는 모든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묘사의 하나로 꼽히고, 기법상의 완성도 면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자, 등장인물의 성격을 만들 때 멜빌이 사용한 문학적 장치는 네 가지. 우선 복합성. 예, 복합성. 그런 에이브를 여러 가지 성격이 충돌하는 인물로 그렸다. 에이브는 악과 광기로 무장했으며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인 동시에 선과 이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지닌 인물로도 묘사된다. 두 번째 장치는 불확실성, 불확실성. 우리는 펠레그 선장이나 빌데드 선장처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에이브 선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펠레그와 빌데드라는 두 인물은 에이헤브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 바람에 에이헤브의 성격은 오히려 더 모호하고 불확실해진다. 쉽게 말해 에이헤브가 어떤 인물인지 정말로 알고 싶은 독자는 소설에서 제시되는 사실을 각자 나름대로 맞춰봐야 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라는 장치는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일 뿐 아니라 독자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멜빌이 사용한 세 번째 장치는 선택이다. 복합성. 그 어떤 인물의 성격의 복합성, 그다음에 그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소개함으로써 그 인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높이고, 그래서 독자의 관심을 이제 유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선택, 몇 가지 주요 특징만 집중해서 드러내는 것. 가령 멜빌은 에이브를 묘사할 때 그의 광기와 편집증이면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멜빌이 사용한 마지막 장치는 미스터리. 미스터리는 지난번 2강에서 디킨스를 이야기할 때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추리 기법이죠. 뭔가 어떤 문제의 근원을 찾아나가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또 범인을 찾아나가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미스터리라고 하죠. 그런 에이헤브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 수 없는 사실이 몇 개 더 있다고 슬쩍 흘려놓는다. 이 말을 들은 독자는 이 남자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에이헤브에 대한 묘사는 광기를 연상시키는 섬뜩한 느낌과 전조가 깔리며 시작된다. 또 다른 선장과 이야기를 나눈 이슈메일은 에이헤브라는 수수께끼 인물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초반부에 나오는 묘사에는 멜빌이 복합성이라는 장치를 얼마나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눈여겨볼 대목이 나온다. 이 미스터리와 불확실성, 선택.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멜빌을 공부한 작가라면 멜빌과 똑같은 문학적 장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억하라. 곤트 선수들은 결코 나는 잽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건 모하마드 알리의 기술이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이 말은 글쓰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물론 작가라면 독창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기초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공이 입증된 문학적 장치를 무시하는 작가는 링에 올라 잽을 사용하지 않는 폰트 선수만큼이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셈이다. 요컨대 문학적 장치는 요컨대 이게 이제 그 글에서 하나의 표지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왼쪽 오른쪽 또 직진하면 어느 방향이라고 도로 표지판이 있죠. 그래서는 이제 이런 게 표지라고 합니다. 요컨대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자면 요컨대 문학적 장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이해력을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장치는 저작권도 없다. 모방을 말하는 것이죠. 기법의 모방. 표절과는 다른. 표절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 모방은 흉내내는 거, 기법을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에이헤브 선장의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등장인물 중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등장인물을 설정할 때 에이헤브를 만들 때와 똑같은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은 물론 없죠. 자, 등장인물의 여러 가지 성격을 한꺼번에 부여하는 기법을 과감하게 사용하라. 잊지 말고 동일한 등장인물에게 복합성과 단순성을 함께 부여하라. 오로지 나쁘기만 하거나 오로지 착하기만 한 인물은 A해부나 이건 이제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할 때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성격에 변화가 없는 그런 이제 인물을 평면적 어떤 그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로지 나쁘기만 하거나 오로지 착하기만 한 인물은 매력이 없죠. 소설의 인물로서. 그래서 주인공을 또 너무 완벽한 인물로 만들지 마라. 결함과 약점을 부여하라. 그래야 독자는 등장인물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 나와 같은 독자와 같은 그런 결함이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물을 만드는 과정에 미스터리도 집어넣어라. 몇 가지 정보는 아예 드러내지도 설명하지도 마라. 이것도 2장에서 그 디킨스가 그 소설에서 썼던 기법이죠. 인물에 관한 정보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말까. 몇 가지 정보는 아예 드러내지도 설명하지도 마라. 등장인물들이 서로 궁금해하도록 만들어라. 그들의 동기와 행동과 목적을 궁금해하도록 만들어라. 내가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좀 밑줄을 그어놨었습니다. 이런 긴장과 미스터리는 등장인물의 존재감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더욱 생동감 넘치는 인물 묘사를 가능하게 해준다.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일장처럼 뭐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좀 건너뛰어도 되겠다 싶은 부분은 미리 한번 읽고 뭐 굳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3장을 봤는데요. 결국 이제 소설이란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창조, 새로운 어떤 인간형의 창조 이것이 소설 창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건 또 두루두루 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설을 시나 소설이나 그러니까 작가들이 작품을 출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작품을 출판하고 나면 그 출판 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독자들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소설이든 시든 산문이든 책을 이제 사서 구입해서 보겠죠. 그러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그 독자의 평가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책이 텍스트가 출판되고 나면 독자 못지않게 그 문학 평론가라든가 또 문학 연구자는 대학에서 찾아뵙고 있는 그뭐 교수나 강사나 이런 연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론가야 이제 그 자신의 일 자체가 문학 작품을 읽고 그 가치 의의를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평하는 것 그리고 독자에게 그 작품의 어떤 의미를 해설해 주는 것이 또 평론가의 몫이죠. 그래서 책이 출판되고 나면 독자들의 평가 이상으로 이런 이제 평론가와 문학 연구자들의 혹독한 어떤 검증의 검증을 받죠. 그런데 사실은 또 책이
되기 이전에 출판되는 과정에서도 편집자의 손에서, 그리고 또 일정하게 어떤 그 문학 전문가의 그 손을 거쳐야 대체로 출판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지금은 또 사실은 뭐 자비 출판도 많이 하고, 또 종이책이 아니더라도 글을 쓰고, 그래서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웹소설이라든가 이런 웹을 기반으로 하는 것 말고도 또 그 중간 형태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다음에 이제 브런치라고 하는 게 있죠. 저도 한 4, 5년 전에 브런치에 그 글을 한 2, 30편 짧은 그 문학 비평문이라든가 영화를 보고 느낀 어떤 감상들 뭐 올리다가 그냥 뒀어요. 그냥 별 의미도 없고, 시간도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별로 그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글을 쓰면 일정한 원고료를 받고,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뭐 그 작가이거나 또는 정식으로 이제 제도권 내 작가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브런치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글을 올리고, 또 어떤 뭐 독자나 어떤 편집자들의 또 그 호평을 받으면 그게 또 이제 종이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전자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브런치에 글을 올리곤 하더군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제 제가 위대한 작가는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3강까지 했습니다만은, 어, 본격적으로 소설 창작을 하지 않더라도 글을 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그 쓰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뭔가를 쓰는 행위를 통해서 또 내면에 고여있는 어떤 상처를 일정하게 치유할 수 또 있는 그런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시, 좋은 소설을 읽으면서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쓰는 행위를 통해서도 더 어떤 치유가 가능하고, 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뭐 좋은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그 취향 중에서 좋은 글을 읽고 좋은 글을 쓴다는 행위야말로 굉장히 값진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힘들지만 위대한 작가는 어떻게 쓰는가, 아마 21강까지 있다고 21강까지 있을 겁니다. 예, 그때까지 이거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뭘 잘못 눌러가지고 자막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